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64페이지 있죠? 364페이지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보는데 의 봅니다. 양도가액은요,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의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하는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살짝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있잖아요. 자, 여기 어떤 거냐. 위 동그라미 2를 적용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제 이것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기억본에 보면요. 법인세법 52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인세법 2조 12호인데, 자, 법인세법 2조 12호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바뀌었는데, 근거 법령이요.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뭐 여러분들은 뭐 법령 요 조문까지만 외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고쳐놓고,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이요.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 법인, 그래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계속 밑줄입니다. 같은 법 규정 67조에 따라서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 28회 시험 때 어떤 건지 나중에 문제 보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럼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해서 요거로 양도가액을 정한다는 거. 요런 것도 한번 봐놓으시고요.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요. 그 취득가액 양가로 4번 제목,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에서 이 취득가액에다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 작년에 올해 추가된 거,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그 지적공무상 면적이 자, 감소됐을 때 징수한 조정금, 요건 비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이제 그 요번엔 반대로 있잖아요. 그 지적공무상의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자,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금 이렇게 그냥 일단 써놓으세요. 조정금 제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취득가액에서 조정금 제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 정오표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 근데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이게 제외됩니다.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하는데, 그냥 길으니까 조정금 제외 이렇게 그냥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자, 계속 봅니다. 나중에 정오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일단 계속 봅니다. 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 한쪽 가르치는 1번 있잖아요. 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그랬어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책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에 해당 실지 취득한 가액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당연히 제출해 줘야죠. 이거 다 지워버렸네? 아, 네, 지우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이제 양도책을 구할 때, 자, 그랬을 때, 아까 금방 봤다시피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책 구하는데, 양도가액은 원칙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액.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거래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벗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고 아까 배웠어요 우리가? 실지 거래가액이 적용되겠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그때 취득가액과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양도가에서 공제해서 양도차 구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한 가액. 그랬을 때는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요.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는데 어떤 게 이제 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시험에서 우리가 계속 자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한다.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에서 얘네들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또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를 물어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요. 내가 매입한 가격. 예전에 2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 그러면서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기타 부대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고요.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차익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먼저요. 동그라미 1번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요.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 또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는데요.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제외합니다.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밑줄 쫙 꺼놓고요. 그럼 제가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이 어떤 건지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예는 아닌데 제가 현재가 차린 차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해요. 근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10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10억 원을 주기로 해요. 자, 그랬을 때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딱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거 지금 10억 원과 10년 후에 10억 원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1 플러스 학교로는 시간에 배우잖아요. 아래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차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을은요, 결국은 얼마를 내고 취득하는 거예요? 현재가 차린 차금. 결국은 요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 요 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을의 취득가액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시가 1억짜리인데요.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그 시가보다 높게 지금 을이 주인공이에요. 고가로 취득했다는 건데 시가보다 높게. 나중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고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다음 순환에. 근데 보세요. 남남 사이 같으면 1억짜리 1억 5천에 사든 2억에 사든 3억에 사든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 사적자 지원칙에 따라서.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 간에. 자, 핸드폰 집어넣고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을이 이제 이것을 제3자에게 팔아요. 제3자에게 파는데 3억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 실지 양도한 가액 3억 원,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자, 그래서 양도차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겠죠? 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보세요.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여기서는 지금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양도가격은 3억,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그래서 양도차익은 얼마? 2억. 이런 식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을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세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요. 자, 요거 이자액 상각과 관련한 현재가치 차금은 결국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취득가액에서.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바탕색 박스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용어 나왔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2번 봅니다.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잔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 경우 납부할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가치 할인 차금 포함하고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나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1억짜리인데 1억 5천에 형이 샀을 때 5천만 원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맨 아래 A번이요. 매입가액. 내가 옛날에 2억 원에 샀다? 그럼 2억 원 매입가액에다가 그 자산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 관련한 조세요.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같은 이런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가액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같은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365페이지입니다. 맨 꼭대기 바탕색 박스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 사시면서 냈던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취득 관련한 세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여러분이 보유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자, 보충 내용.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서 그 1번만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여러분 취득세 같은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나중에 시군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취득세 같은 거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됐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내려와서 동그라미 박스 아래 B번입니다. 자, 포함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쭉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 돼요. 또 처음에는 헷갈릴 것 같지만 자꾸 보면 돼요. 나중에 다음 순환도. B번 봅니다.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합계 그런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여러분이 건물을 건설했을 때는 그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자면 일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어디다가 지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런 데 이렇게 좀 교외 좀 벗어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원주택 같은 것을 지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지역의 주변이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팔 때
양도가액은 굉장히 이제 큰데 취득가액 입증이 안 되면 양도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건설했을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원재료비, 노무비, 뭐 해약비, 뭐 보험료 다 포함하잖아요. 이렇게 건설했을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비용이야. 취득가액이 되고 니은번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쫙 미출효까지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역시 그 소송, 화해비용 같은 것도 역시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해요. 그러면 거기 공란에다가 뒷동네 공란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요. 소송 화해비용을 보유하는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공제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그러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에 소송 화해비용을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러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뒷동네 얘기는. 하여튼 소송화해 비용 포함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밑줄이고. 여러분요.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야 우리 대금을 3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해서 이렇게 대금을 갚아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4%로 하자. 그럴 때 자, 그 이자 14%는 취득 대금에 포함하잖아요. 포함해서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그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런 것들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에 포함합니다. 단 또 밑줄이요.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그래서 두 명은 대출받아 집 샀고, 그 동네 또 몇 사람은 또 그냥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 부자들 그냥 10억이든 그냥 뭐 5억이든 그냥 현금 있는 거로 그냥 팍 그냥 다 보내가지고 집 사고 막 그래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수강생분은 여기서 어디서 그랬더라? 제가 대답을 안 하길래 왜 저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이런 거 있는데 저 어떡하네? 하여튼.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니까 포함하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들 방점을 또 찍어야죠. 기억본 보니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짝입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있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이자 아까 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 안 해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 안 해요? 아까 포함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은 그 앞에다가 여러분이 니은번과 디귿번 앞에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을 앞에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는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자, 니은번 보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거 밑줄이요.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각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 자,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걸 산입했어요.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요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디귿번 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밑줄이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특이하게도요 환상가액으로 하는 때도 적용한다. 일단 밑줄 짝이요. 나중에 이제 환상가액을 중에서 양도차 계산하는 걸 배워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봅니다.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 고가 취득한 경우에 시가초과액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 형이 동생 1억짜리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줄이고 미음번 밑줄입니다. 기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요. 옛날에요.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던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자산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가 있는데 가로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로는 볼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요. 자, 됐고 넘어갑니다. 366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내용 나중에 배우고요. 보충 내용도 나중에 배우고요. 한쪽 가르친 2번 실지거래에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제가 아까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떤 게 기타 필요경비인지 자본적 지출액 자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기업번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면요. 살짝 밑줄인데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지출한 수선비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있죠.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이 있어요. 소요된 비용인데 보충 내용은 나중에 보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자,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하는 금액. 뒷동네 얘기는 이중공제 방지원칙에 관한 얘기고요. 자, 아까 소송화해비용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화해비용이 들었다.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소송화해비용은 이것은 이제 필요경비에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소송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화해비용이에요. 내가 어떤 자산을 아무개로부터 어떤 애로부터 취득해서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또 오더니 있죠. 너 아무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원래 거래가 있었는데 걔랑 나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저 악의의 제3자야. 넌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소송화해비용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취득하고 나서 들어가는 소송화해비용은 보유할 때 들어간 거니까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하고요. 그래서 니은번 체크고 디귿번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밑줄입니다. 자,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밑줄이요. 자,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게 이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이고 자,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쫙 밑줄이요. 여러분
내가 수용을 당했는데요. 보상금이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화해비용이 들어요. 그럼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중제 방지원 측상 물론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이요.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것들을 쭉 눈에 이렇게 익혀두면서 갑니다. 자꾸 367페이지 봅니다. 리을 번역 자본적 지출액 방 및 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요.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자, 공사로 인해 가치가 증가함 등 되는데 등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쫙 밑줄입니다. 여러분, 자, 방이나 거실 확장 공사 비용, 또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가는 개량 비용, 이런 수선 비용, 이런 것들 용도 변경,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필요경비 포함합니다. 또 미음번이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밑줄이요. 또 비읍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포함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액은 나중에 볼 거고 내려와서 또 보충 수익적 지출액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충 수익적 지출액 옛날 시면 2번 나왔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라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 한번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과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칠할 때 들어간 비용, 방수 비용, 천정에 물 새거나 뭐 이래서 바닥에 물 새서 도배장판 비용, 또 싱크대 교체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욕실에 타일이 깨져가지고 타일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자, 페인트요. 그 건물이 저 페인트가 이렇게 뭐 얼룩지고 막 좀 그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저 외벽이 막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쌈박하게 탁 칠하면은 새 건물처럼 보이면서 자, 팔 때 좀 더 이렇게 새 건물 내 외벽을 이제 페인트를 싹 칠하면 그러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가격을 조금 이렇게 높여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산 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페인트 다시 깨끗하게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선 비용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처음에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아서 청원의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어놨더니 막 바닥에서 지붕에서 벽에서 막 물이 막 줄줄 샜어요? 아니면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안 샜는데 나중에 물이 새요.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는데 나중에 지저분해지잖아요. 도배장판 새로 하는 거는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뭐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에 타일 지저분하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갖다가 바꾸고 이런 것들 유지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유지비용이라는 거 이런 것들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액 받고요. 이제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기업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요. 직접의 동그라미입니다.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요. 어떤 게 양도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냐?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증권 달달달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많은 걸 다 해요? 그냥 눈에 자꾸 이해하면서 익혀둬야죠.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납부한 증권거래세요. 주식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B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 소개비는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일타쌍피잖아요, 원래. 근데 실무에서 보니까 일타쌍피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 다 받기가. 근데 어떤 거는 요새 뭐 지금 보니까 막 중개 수수료도, 자, 중개 수수료도 막 그거 지금 계약서 단계에서 뭐 해라 저거 막 보니까 아이고 뭐 진짜 중개사를 점점 힘들게 만들어 놓다고 지금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자, 그 속에서도 어떤 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뭐 그 속에서도 아니, 보면은 하여튼 그 속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다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주변 머리 없는 분들은 예전에 그 2000년대 그 IMF 막 극복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죠? 그냥
자, 건설 경기, 뭐 부동산 경기 막 엄청 뛰었습니다, 아마 그때. 자, 그 IMF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IMF 때 막 부동산 가격 막 폭락했던 거 막 그때 막 올라가고 막 엄청 뛰었습니다. 그때 진짜 막 중개사들 막 그리고 지방 막 그 저 소도시들 막 그 땅값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그때 서울 사람들이 막 묻지마 땅 사고 막 투자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제자분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보면 이제 어떤 분은 막 그때 막 그 땅 같은 거 막 서울 사람들이 막 묻지마 투자하니까 막 그냥 그때 진짜 막 돈 막 엄청 막 그 벌면서 자기도 이제 그 땅 이제 자기도 이제 저 같이 땅 사고 막 저 해주면서 그러면서 막 그 묻지마 투자하면서 막 땅 수수료 원래 땅은 엄청 많이 돈 벌잖아요. 막 그래서 막 해서 인정 잡아서 돈 벌고 막 그런 와중인데 그리고 또 막 부동산 거래도 활발할 때고 그런데 어떤 제자분 갔더니 있죠. 사무실 개업하다고 갔더니 제가 개업하고서 좀 한참 있다가 이제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안 돼요 사무실이. 아유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냥 어떤 분은 그러고 있더라고. 그 화랑기에도. 아유 그리고 그 98년도인가 99년도 그때 또 막 어렵다고 할 때도 어떤 제자분은 또 제가 지나가다 들렸더니 그냥 뭐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비용 제하고 뭐 그냥 뭐 300, 어떨 때는 400, 어떨 때는 7, 800 그냥 그럭저럭 해요. 뭐 그래서 그냥 뭐 1년 평균에서 그냥 혼자 뭐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안 돼요 교수님 경기가 안 좋아요. 그 화랑기에도 경기가 안 좋대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다 이게 복불복입니다. 이게 다 능력과 공부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공부머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보니까 또 공부 잘한다고 또 중개업 잘하는 건 아니고. 자 어떤간에 그렇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소개비는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 따른 취득가액에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소개비 양도비용으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같은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등등 눈에 익혀 두시고 니은번 봅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로 발생하는 이 매각 자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그냥 슬슬 다 체크하면서 봅니다. 채권 매각 자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토지개발 채권 매입한 다음에 바로 만기 전에 팝니다. 금융기관 등에. 그러면 자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 비용 발생해요. 매각자손.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 채권 매각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채권 매각자손, 만기 전에 양도 발생하는 채권 매각자손 포함합니다. 가로안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 이제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눈에 쫙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68페이지요. 368페이지. 368페이지요. 예, 그 맨 위에 박스 있는 내용 같은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책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양도 직접 비용이 아니라 양도 간접 비용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매 계약 해지돼 가지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양도책 계산 시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보충 적격 증빙 봅니다. 1번에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뒷동네가 작년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즉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이런 경우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대대적으로 수리하거나 공사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그 견적서 있죠? 그 계약 견적서 그거하고 그 공사업자에게 여러분이 계좌 이체한 거 금융거래 자료 이런 것들을 보관하시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핵심 요약 있죠? 별표시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특히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별표시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시험에 자주 물어보았거든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지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한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히 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 있죠? 자, 대출금 이자 주택 집 살 때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정답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 해는 바로 그냥 정답이 바로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주택구입 시 대출금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1번은 정답이고. 2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사손 완익강비용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양도비용에. 그 다음에 3번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방이나 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이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이런 것도 자본적 주택이라고 그랬죠?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4번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이런 거 포함하지 양도 비용에 중개사 기집한 중개 수수료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369페이지 예제 문제. 소득세법상 고지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대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데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반드시 보관해야죠.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니까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하는 경우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짝 봤었어요. 좀 깊은 내용이었고요.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아닙니다. 아까 금융기관 외이자기 양도할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 도로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딱 냄새가 나잖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취득세 같은 것은 납부 영수증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해 여기 이제 28회 시험 때 문제가 좀 지문이 길고 어려운 듯 했지만 정답은 1번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1번 보세요. 이거는 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할 때 당초 약정에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제가 맨날 그때도 자, 이자 맨날 비교해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는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거 맨날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1번이 확실한 게 답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였었고요. 그러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 아까요. 취득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상속세, 증여세, 기납부한 거 옛날에 된 거 원칙으로 포함하지 않고 또 여러분요. 또 우리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69페이지 한쪽 가르친 3번이 어떤 거냐면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다음 순환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문제는 보세요. 취득가액이 이제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했어요, 우리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했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매가만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매가만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매매사락액이나 감정가액, 환상가액 등으로 정할 때는 축에서 정할 때 만약에 취득가액을 이렇게 매매사락액으로 한다? 이럴 때는 일일이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기타 필요경비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요. 얘네들 자산별로 기타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정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기라고 그래가지고 자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한다. 그럴 때는 매가만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기라고 그래가지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순환은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만 오늘은 알고 가면 되고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취득가액이 불문해서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할 때 어떻게 양도차익 계산하는지를 다음 순환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69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어디로 가시냐면 370페이지 안가로 5번 부담보증여 양도차익 계산 이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요. 371페이지 이것도 넘어갑니다. 372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필차,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필차, 장기 보유특별공제 있죠?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372페이지 의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거 용어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쫙 설명을 의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생략할 건데 절 보세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얘기입니다. 의요. 요거 쭉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뭐 시험에서 의는 바꾸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미출입니다. 등기되고요. 미등기한도는 배제됩니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계속 미출입니다. 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할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공법에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이 있었겠죠? 종전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걸 다 때려 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얘긴데요. 추가했다는 얘긴데 왜 추가했냐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 있죠? 이거 갖고 있다 팔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이요. 자, 이번에 파는 가격, 옛날에 샀던 가격,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입주권 갖고 다 팔 때는 안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왜 그러냐고요? 관리처분계 인가일전에 때려부신 종전 이 건물과 토지 여기에 양도 차익에 공제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시험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포함 그럼 틀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니까 양가로 3번 적용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국내 소재 자산만 양도했을 때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소재 자산 안 해줍니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됩니다. 조세 포탈 우량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3번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안 해줘요. 장특공제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아까 배제한다고 그랬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또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동그라미 5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부여한 경우에 해당 주택. 여러분요, 조합원 입주권은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닌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으면 몇 주택으로 봐? 2주택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동그라미 7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가 주택과 조합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이요. 물론 이제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요 주택수에서 장특공제 주택수에서 배제시켜주지만 어떻든 간에 자, 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하여튼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그 표가 이제 나오는데 대상 인것과 배제되는 거예요. 별 표시하시고요. 적용 배제 양가로 3번 적용 배제되는 거 별 표시인데 특히 여기 이 표에 별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장특공제 먼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이 대상이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장특공제.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한다면 배제되고요. 또 3년 이상 보여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배제되고요. 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은 대상이 아니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공제 배제되는 거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1세대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0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1세대가 이제 1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유하는데 A주택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 조정대상 지역이죠. 또 B주택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어요. 인천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B주택을 인천에 있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이상 보였다고 치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였다고 치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주택이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배제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이 주택을 요걸 먼저 양도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A주택 요걸 먼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되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별 표시하고 대상 인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373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있죠? 밑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 지역 이외 1세대 1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제 양도세 세율이 10% 추가세율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제 토지보다 10% 추가세율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중과세 된다는 것뿐이지 장특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외의 다주택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충에 조정대상 지역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수정이 좀 개정이 바뀌었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물어볼 건 아니니까 서울은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그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 그 정오표 보고서 수정해서 좀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한가로 4번 공제액입니다. 공제액을 보시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공제액입니다. 어떻게 공제하느냐 박스 안에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준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다고 그랬는데 장기 보유 공제는 가필 차장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장특공제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막 바꿔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 원 나왔어요. 그러면 장특공제는요.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이 10%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얼마? 1천만 원.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는 1천만 원이고 그러면 양도 소득금액 구해봐라 그러면 양도 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액 1천만 원 빼니까 양도 소득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 연습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 거지.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두 번 바꿔서 시험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액. 가로 안에 보니까요.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감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밑줄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아직 시험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하는 건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자체된 양도 차익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입주권 자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표를 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 장특공제 공제율이 법은 재작년에 바뀌었었는데 시행이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봅니다. 거기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보유 연수에다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에다가요 공제율 2%씩을 공제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보유 연수에 3%씩 적용해 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10%부터 10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 줬었는데 올해는 자 보유 10년 이상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15년 이상 기간도 구간도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보유 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0년 이상이면 작년까지는 10년 이상까지만 있었는데 올해는 15년 이상까지도 기간이 생겨가지고 1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 몇 프로? 30%까지.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이요? 2%씩. 자, 이렇게 해서 12년이면 24% 이런 식으로 자,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표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 등 돼 있는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데 1세대 1주택이고 장특공제 받으려면 3년 이상은 보여야 되잖아요.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였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있죠. 자, 있는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고가주택이요. 실지거래가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왕창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 어떤 사람이
강남에 이제 주택 하나 갖고 있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택이에요. 오래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팔라고 했더니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도 안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 투기 목적도 없잖아요. 실거주 목적이에요. 근데 비과세도 안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장기 보유투표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 게 장특공제니까 이런 사람 왕창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거기다가는 돼지꼬리 땡냐에서 보유 연수에다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8%씩을 공제해줍니다. 보유 연수에 8%씩이요.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의 공제율, 장특공제 공제율은 몇 프로씩? 2%씩 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8%씩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왕창 공제를 해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건 지금 볼 필요 없고 양가로 6번을 봅니다. 양가로 6번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밑줄이에요. 자,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밑줄이고요. 아직은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일단 밑줄 그어놓고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특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100분의 70에서 1이 정도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배제고요.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예? 맞잖아요. 3년 이상 등기된 토지 건물 맞고요.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왕창. 근데 다만 여기서 왜 못 받느냐? 3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지. 자, 그래서 3번 받을 수 없고 정답입니다. 4번 장특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양도 차익에다가.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 24%. 맞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12년이니까 2인 4, 1인 2. 몇 프로? 24%.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 기본공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필, 차장, 소. 예. 자, 소. 양도소 금액 구했어요. 이제 구해진 양도소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자,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과요. 잠시 쉬었다가 기본공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잠깐 쉬겠습니다.